여러분,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내 인생마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부담스러운 존재 1순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식은 겉으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겁니다.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의리로 억지로 만나는 사이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절대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자식과의 관계도 당신의 남은 삶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반대로 모른다면 평생 모은 존중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관계는 신뢰에서 거래로 변질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중에 이걸 잘 물려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이상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재산이 이 정도구나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재산 규모가 자식의 기대보다 크면 이 돈 내가 더 잘 쓸 수 있겠다라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규모가 작으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힘들겠네라며 실망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재산 이야기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입니다. 한 자식에게만 슬쩍 귀띔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큰아들이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그 말이 결국 다른 자식에게 흘러가면 형제간의 신뢰와 유산 다툼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엄마가 형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도 권리 있지 않아? 라며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재산 이야기는 부모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이렇게 쓰셔야죠. 그 돈은 나중에 남겨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간섭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은근히 당신의 소비를 통제하려 드는 모습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돈인데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자식에게 절대 꺼내지 마세요. 노년의 내 돈과 내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평화롭게 쓰면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독자분의 실제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누자며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너는 장남이니까 이 집은 내 몫이다라고 했고, 작은아들에게는 너도 걱정 마라, 통장에 따로 넣어둔 돈이 있다며 안심을 시켰죠. 처음엔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집만 주시면. 작은아들이랑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작은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집을 받고 난 돈 몇 푼 받으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두 형제가 감정 싸움을 시작하더니 박 씨를 향한 원망의 화살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형한테만 그렇게 잘해줬어요? 엄마, 내가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왜 저를 더 챙겨주지 않으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애들이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라고 속상해했지만 이미 두 형제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형제 간의 불신은 깊어졌고 박 씨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자식은 박 씨의 말을 곡해하며 유산을 둘러싼 싸움으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 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내가 잘 쓰겠다고 선언하자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써야 할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자식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은행장이 돼버렸구나. 이 사례는 재산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형제 간 싸움과 부모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재산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고 자주 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데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자식에게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자식도 걱정하는 척합니다. 엄마,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묻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다른 표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또 검사해야 하나요? 걱정하는 것 같죠? 사실 속으로는 왜 매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은 걱정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부담이 쌓이다 보면요. 자식은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부터 내쉬게 됩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시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 이야기가 자식에게 과한 책임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아프시다면 나중에 내가 다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피곤함을 느끼는 순간 부모는 오히려 의지하고 싶었던 자식과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 이야기를 과대 해석하기 시작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러다 부모님이 혼자 못 계실 수도 있겠네.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어. 라며 갑작스럽게 동거나 간병 문제를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자식이 일방적으로 간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픈 건 병원에서 해결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난 괜찮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고 안심시키는 말이 더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건 순간의 위로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는 내가 관리하고 자식에게는 부담 대신 믿음과 안심을 주는 부모가 되세요.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인생에 간섭하는 건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겁니다. 너 이번에 승진 안 했니? 며느리는 언제 일을 그만둘 거야? 손주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식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가끔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간섭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독립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넌 왜 그 모양이냐? 는 식으로 참견하면 자식들은 속으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간섭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자식에게 언제 결혼하냐고 계속 묻는다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겠지라며 부모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간섭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점점 더 부모의 말에서 도망치려 할 겁니다. 노년의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대신 자식이 원할 때 조언을 구하면 차분하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간섭 대신 지켜봐 주세요. 그게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며느리나 사위 뒷담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불만이 생길 때가 있죠? 며느리가 좀 눈치가 없네. 사위가 뭐 그리 무뚝뚝하냐.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걸 자식에게 슬쩍 흘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자식과의 관계를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에게 너희 남편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자식이 처음엔 좀 그렇긴 하죠 라며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점점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말을 그냥 넘기자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배우자한테 얘기하자니 또 싸움 날 것 같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식이 그 말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대? 이런 말이 나오면요, 배우자는 부모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집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자식도 부모님 댁에 오는 걸 꺼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한마디가 가족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뒷담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자식에게 흘리지 마세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들을 때 자식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식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옛날 얘기로 자식을 훈계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고생담과 자수성가 이야기는 언제나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드라마를 자식에게 들려주며 너도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훈계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 때는 밥 굶어가며 고생했는데 너희는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런데요, 자식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근데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시지?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의 삶과 부모, 세대의 경험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훈계를 잔소리와 자기 자랑의 콜라보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감정은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또 그 얘기하시겠지라는 생각에 부모와 전화조차 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세상이 다르잖아. 왜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지? 라며 대화가 점점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옛날 얘기는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공감과 지혜를 나누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훈계로 쓰는 순간 자식과의 대화는 닫힌 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손주는 참 예쁘죠? 그래서 가끔 손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저건 좀 아닌데?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데요, 손주 교육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자식들에게 피곤한 부모님으로 찍히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고 놀고 있다 치죠. 그러면 한마디 하고 싶어지잖아요. 얘가 이걸 계속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애를 왜 우리 부모님이 참견하지? 라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식이 요즘 애들 다 저렇게 노나라며 반박하면 부모는 너도 어릴 땐 그렇게 안 키웠다고 맞받아치겠죠? 여기서 갈등이 점점 커지면 결국 손주 문제로 다투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간섭이 자식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애를 잘 못 키운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은 부모님에게 점점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손주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손주가 듣는 앞에서 자식을 교육 방법으로 지적하는 건 최악입니다. 손주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혼나네? 라고 느끼고 자식은 내 앞에서 애의 교육 방식까지 지적하시다니라며 속으로 화를 사귀게 됩니다. 손주는 자식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의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귀엽게 봐주고 사랑만 듬뿍 주세요.
손주를 키우는 건 자식이고 당신은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지켜보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부모가 진짜 멋집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말을 아끼고 존중을 주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말 대신 가벼운 웃음과 따뜻한 한마디로 자식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황혼이혼 당하는 겁니다. 젊었을 땐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믿었겠지만 나이가 들고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틈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남편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남편에게는 이젠 정말 못 참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줄 줄 알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 솔직히 말해 남편과의 관계는 더 틀어지고 당신만 속상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남편은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에게 황혼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7가지만 조심해도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고 황혼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무시하면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꼭 알아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절대 꺼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가끔 우리 진짜 이혼할까? 라는 말을 꺼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 이혼할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진심일까? 둘째는 이 관계가 정말 끝날 수 있겠구나. 이 2가지 생각이 결합되면 남편은 당신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암시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제 우린 끝날 준비를 해야 해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한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도 반복되면 남편은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남편이 정말 이혼을 고려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그 말이 계속 들리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런 말은 남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효과를 냅니다. 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이 정도로 가치 없나? 라는 생각은 남편을 점점 더 냉소적이고 거리감 있는 태도로 변화시킵니다. 이혼을 암시하는 말은 결코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대신 화가 난다면 감정을 표현하되 우리 사이를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우리 이혼할까? 라는 말은 금지어입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2번째는 옛날 일로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옛날에 너 그랬잖아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했던 잘못된 행동이나 서운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꺼내? 나는 평생 죄인이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큰 실수를 해서 그때 당신이 정말 힘들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흘러서도 그때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는 말을 반복하면 남편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복수는 되겠지만 그 결과는요? 남편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면 남편은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과거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남편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그 관계는 현재와 미래가 없는 과거에만 갇힌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현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을 봐야 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당신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 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과거의 자신을 탓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과거로 남편을 붙잡지 말고 현재와 미래로 함께 나아가세요. 세 번째는 남편의 부모를 험담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 앞에서 그의 부모님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은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어머니 너무 까다로우셔라거나 아버님은 왜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실까? 같은 말이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게 속 시원할 것 같죠?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마음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남편은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셔. 그걸 왜 이해 못해? 라며 반박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불쾌함이 쌓이죠. 내가 부모님 욕을 듣기 위해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남편은 당신과 부모님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배우자로서의 불만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니 남편은 중간에서 도망치고 싶어질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무리 당신 편을 들어주더라도 속으로는 서운함과 죄책감이 남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감정은 다시 당신에게 냉담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만이 생겨도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험담하는 대신 당신 부모님은 이런 점이 참 좋으신데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라고 말하면 남편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겁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그가 평생을 함께한 가족입니다. 그들을 부정하는 말은 곧 남편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험담 대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남편 앞에서 부모님 험담은 금물입니다. 네 번째는 남편의 외모나 능력을 깎아내리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살 좀 빼야겠어 라거나 이 나이에 그렇게 버는 거면 너무 적지 않아? 같은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냥 조언 정도로 한 얘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지적은 남편에게 직접적인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네 같은 말을 들으면 남편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인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남편은 점점 당신과 거리를 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능력에 대한 비난은 더 치명적입니다. 당신 친구들은 다 승진했더라. 당신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난 이 집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포기와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비난이 반복되면 남편은 당신 앞에서 자신을 감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 대화를 피하고 결국 부부 사이에 냉랭한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남편의 외모나 능력을 지적하는 대신 그가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참 믿음직스러워. 당신 덕분에 내가 항상 힘을 얻어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오히려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비판은 남편의 마음을 닫게 하고 칭찬은 남편의 에너지를 열게 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다른 집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런 비교의 말이야말로 남편의 마음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옆집 부부가 새 차를 뽑았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는 새 차도 뽑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 차를 계속 타야 해?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실망했구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평생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남편은 점점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 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집은 옆집처럼 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의욕을 잃고 당신과의 대화조차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엔 난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의 기대에 못 미쳐라는 좌절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비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아내 생일에 명품백을 선물하던데 당신은 왜 안 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걸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구나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책은 종종 반발심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럼 너도 다른 집 아내처럼 살아봐. 라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다른 집과의 비교는 남편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부부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듭니다. 대신 우리 집은 이런 점이 참 좋아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당신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질 겁니다. 비교는 멈추고 칭찬과 격려를 시작하세요. 6번째는 혼자 희생했다는 말을 반복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그 말에 담긴 진심은 이해합니다. 당신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남편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남편은 점점 더 큰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퇴근해서 힘들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가 평생 이 집 살림하느라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했어 라고 말하면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 인생을 망친 거야. 이런 생각이 쌓이면 남편은 집에 오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이 반복되면 남편은 점점 나로 인해 내가 불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럼 내가 떠나줘야 내가 행복해지겠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끊임없는 희생의 압박이라는 걸 아시나요? 물론 희생의 고단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에게 죄책감을 안기는 방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커녕 관계가 더 멀어질 겁니다. 희생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 희생으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대화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지낸 건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겁니다. 희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희생을 내세우기보다 함께한 노력을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세요. 7번째는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중 하나는 누구 남편은 이렇게 잘하더라라는 비교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가볍게 던진 말일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속으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라며 분노와 서운함을 동시에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친구의 남편이 여행을 준비했다고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여행도 계획하더라. 당신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난 쓸모없는 남편이지라는 자괴감과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비교당하는 걸 반복적으로 느끼면 점점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 그냥 내가 없는 게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당신이 원했던 변화는커녕 남편은 더 냉담하고 멀어지는 결과만 남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른 남자와 비교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라며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결론만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남편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해주는 소소한 배려가 정말 좋아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더 노력하고 싶어질 겁니다. 비교는 자극제가 아니라 관계 파괴의 지름길입니다.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마치 오래된 성과 같습니다. 돌 하나, 벽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벽돌을 무너뜨리는 건 종종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던진 말이 남편의 마음에 금을 내고 그 금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지키고 싶다면 말을 아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우리 관계에 도움을 줄까? 아니면 독이 될까? 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황혼이혼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작은 오해와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폭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심코 던지는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필요한 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따뜻한 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부부란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하면 행복한 인생 2막이 펼쳐질 거라 기대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혼을 잘못 선택하면 평생 쌓아온 평화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남은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정이 당신의 노후를 고통과 갈등의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혼이 처음엔 설렘과 기대를 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자식 간 갈등. 아니, 솔직히 말해 행복은커녕 내 삶이 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년에 재혼하면 닥칠 불행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이 7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면 재혼 후에 후회와 눈물을 삼키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 거리라고 말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건강 문제가 책임으로 다가온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내 건강뿐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문제까지 내 책임으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처음엔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라는 낭만적인 약속으로 시작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무거운 의무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재혼 전에는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간병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요? 매일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고 집안일까지 혼자 떠맡다 보면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프게 된다면 어떨까요? 재혼 상대가 처음엔 내가 당신을 돌볼게라고 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서로의 건강 문제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짐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건강 문제는 재혼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특히 재혼 관계는 본질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노년은 내 건강을 관리하기에도 벅찬 시기입니다. 상대방의 건강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상대방의 건강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고민해 보세요. 노년의 건강 문제는 사랑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에 재혼한 김 씨 부부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며 주변에 자랑까지 했죠.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재혼 상대였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재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면서 김 씨는 평생 모아둔 은퇴 자금을 거의 다 써야 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간병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돌보는 생활이 반복되자 본인도 건강이 나빠졌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문제는 재혼 남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왜 제대로 못 돌보냐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간병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재산은 어디에 썼느냐며 김 씨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고립되고 본인의 희생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혼을 인생 최악의 선택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스스로 끌어안았을까? 라며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지냅니다. 이 사례는 노년의 재혼이 건강 문제로 인해 행복은커녕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집니다. 두 번째는 자식 간 갈등으로 전쟁터가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자식들까지 얽히는 복잡한 가족 드라마를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죠. 당신과 상대방이 사랑으로 결합했다 해도 자식들은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 간 갈등은 재혼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기 딱 좋은 불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와 재혼 상대의 자녀가 처음엔 잘 지내보자며 노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왜 우리 부모님 재산이 저쪽 애들한테도 가야 하지?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더니 나보다 저쪽 자식들만 챙기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자식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산 문제까지 얽히는 경우입니다. 이 집은 우리 엄마가 살던 집인데 왜 저쪽 형제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해? 아빠가 남긴 돈은 우리끼리 나눠야지. 왜 저쪽 자식들 목까지 챙겨줘야 해? 자식 간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그 싸움은 결국 당신의 재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재혼 후 자식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조율할 자신이 없다면 이 길은 가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됐어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자식들끼리 누가 더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느냐를 두고 끝없는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혼 후 자식 간의 갈등은 단순한 언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재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가족 관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재혼이라는 결정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부딪힌다입니다. 여러분,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일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 가치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현실은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아침형 인간이고 재혼 상대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라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나만 상대를 배려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조차 점점 거슬리게 되고 내 집인데 왜 내가 불편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청결 기준도 큰 문제입니다. 당신은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싸움의 불씨로 변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라는 말이 오가면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아니, 솔직히 말해 결혼은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돋보기 같은 겁니다. 재혼 상대의 습관과 가치관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함께 살면서 그 차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불화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삶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혼으로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려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면 재혼은 피하는 게 답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재산 문제가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같이 살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낭만적인 기대는 재혼 생활이 시작되면 곧바로 현실로 깨집니다. 왜냐고요? 돈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재혼 상대와 함께 살며 재산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당신이 가진 것도 내 거, 내가 가진 것도 당신 거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막상 현실이 닥치면 어떨까요? 서로 돈 쓰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써? 라며 상대방의 소비 습관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대방의 자녀에게 얼마를 줄지, 아니면 내 자녀와 상대방의 자녀가 재산 분배를 두고 싸우는 문제까지 재혼 후에 이런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유산 문제가 얽히면 당신은 중간에서 양쪽 자녀에게 동시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돈 문제는 재혼의 가장 큰 지뢰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막상 돈을 어디에 쓸까?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내 돈은 내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과 안정이라는 달콤한 꿈을 제공할지 몰라도 그 뒤에는 재산 분쟁이라는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돈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는 평화로운 노후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에 재혼한 박 씨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는 낭만적인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그 약속이 잔혹한 현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둔 집을 두고 재혼 상대의 자녀들이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살았으니 당연히 우리 몫도 있는 거죠.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던 박 씨도 시간이 지나며 지쳤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 방은 제가 물려받을 테니 잘 관리하세요 라며 자기들끼리 영토 싸움을 벌이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박 씨의 자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빠, 그 집은 우리 몫이잖아요. 왜 남의 자식들이 우리 재산에 눈독을 들이죠? 결국 박 씨는 양쪽 자녀들의 공격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결국 가족회의가 열린 날 자녀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웠고 재혼 상대도 내 자식이 틀린 말 한 건 없잖아 라며 박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내 재산이니까 내가 쓰겠다 며 선언했지만 이미 자녀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의 재혼이 재산 문제라는 지뢰를 건드리는 순간 얼마나 큰 폭탄으로 터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남았지만 평화는 사라진 현실에 박 씨는 매일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5번째는 자유를 잃고 상대방이 나를 통제한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혼하면 이제 외로움을 채우고 안정된 삶을 살겠지라고 기대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오히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시작 같지만 사실은 다시 누군가에게 묶이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 때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즐길 수 있었죠.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수다도 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사소한 일 하나도 상대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갈게요 라는 말에 상대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면 당신의 자유로운 일정은 그 순간부터 제한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혼자 살 땐 내 맘대로 살았는데 재혼 후엔 상대방의 의견을 매번 고려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드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쓰냐? 그건 우리 나이에 좀 과한 거 아니야? 같은 말을 듣다 보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억누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내가 왜 다시 이런 관계에 묶였지? 라는 후회가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재혼은 자유를 되찾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구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면 재혼이라는 선택이 과연 그걸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자유를 지키는 건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6번째는 정서적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재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니 더 이상 외롭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혼 후에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럽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재혼 관계에서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음에서 오는 고독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소외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대와의 갈등이 커질 때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혼자 살 때는 외로울 때 친구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취미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엔 그런 자유조차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과의 정서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때 당신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재혼했는데 그 선택이 더 큰 외로움과 고립을 낳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재혼에 대한 후회를 시작한 겁니다. 재혼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의 정서적 불일치와 갈등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외로움의 해결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혼이 외로움의 탈출구라고 믿지 마세요. 그것이 새로운 외로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째는 법적 문제로 얽혀들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재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법적 문제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혼 후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상대가 채무를 지고 있거나 과거의 사업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재혼 후에 상대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법적으로도 그 책임을 나눠져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빚이나 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산 분할과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적 다툼입니다. 상대방 자녀나 가족들이 당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법적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적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노년에 이런 법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평화로운 삶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의 재산과 법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재혼은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당신의 재혼을 비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재혼은 달콤한 꿈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현실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한 관계가 곧 건강 문제, 갈등, 고독, 재산 문제로 이어지며 당신의 노후를 끝없는 스트레스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재혼이 행복을 줄 거라는 환상은 대부분 허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는 외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재혼을 선택하면 더 큰 고립과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혼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신의 마지막 삶의 장을 고통으로 채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스스로를 지키세요. 노년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홀로서기가 가장 안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 자주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상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마음도 너그러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죠. 여전히 가슴 한구석엔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땐 나만 손해봤지? 저 사람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안 하네? 라는 생각들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65세를 넘어서까지 이런 감정을 품고 사는 건 나에게만 독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거나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 그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건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젠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65세 넘으면 이젠 용서해야 할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를 내려놓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갈등은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젊었을 때의 서운함, 아니면 큰 잘못까지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마음속 어딘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 감정들이 더 자주 떠오르며 내가 그때 왜 참았지? 라는 후회로 이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남편이 젊은 시절 가사나 육아에 무관심했다거나 아내가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땐 바쁘고 정신없어서 넘어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억울함과 서운함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라는 결론에 다다르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 그 기억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삶만 더 고단해질 뿐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잊었거나 심지어 사과할 기회조차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미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노후는 고통과 불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란 과거의 잘못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잘못이 지금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 유일한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잘못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배우자와 더 평화롭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과 배우자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 두 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자식들, 친구들, 그리고 남편까지 2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지워야 한다는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굴 지울 수 있지? 처음엔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지웠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이는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점점 지울 이름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자식을 지워야 하나? 그 생각에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죠. 자식은 언젠가 자기 길을 찾아 떠날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자식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남은 이름은 부모와 남편. 부모님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존재였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고 언젠가 나를 떠날 운명이야. 결국 부모님의 이름도 지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이름은 남편.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내 곁에 있어준 유일한 동반자야. 내가 가장 행복할 때나 가장 힘들 때나 항상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요. 그제야 그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단 한 사람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또 다른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김 씨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박 씨는 여전히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난 혼자서 애 셋 키우며 집안일까지 다 했는데 당신은 늘 회사 일만 했잖아. 박 씨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박 씨는 여전히 그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일로 다툴 때마다 젊었을 때 당신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라며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점점 지쳐갔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박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어.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후회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둘 다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박 씨는 그날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이후 둘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용기가 부부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존재가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형제끼리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질 때, 아니면 배우자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상처들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의 마음은 절대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식이 한 번도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던 모습이 떠오를 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야? 또 형제에게 뒤통수를 맞았거나 배우자가 당신을 무시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 마음속에 미움과 억울함이 더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더 아프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기에 실망감도 몇 배로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젠 그 상처를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미움을 붙들고 사는 동안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미 잊었거나 심지어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국 그 미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건 오로지 당신입니다. 용서는 그들이 잘못한 걸 잊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이 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용서를 통해 당신은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움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이 씨는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돈 대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라며 뒷바라지했지만 막상 자식들은 성인이 된 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이번엔 못 가요. 바빠서요라는 말만 들렸죠. 결국 이 씨는 자식들에게 점점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겠다고 하면 오지 마라. 어차피 나를 생각도 안 하는 놈들이라며 문전박대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식들은 정말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 씨가 서운한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젠 그 감정을 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완벽히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족한 부분보다 당신이 준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미움을 품고 살았구나. 내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거워서 더 힘들었네. 그 후 그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내 평화를 깨뜨리는 칼이 됩니다. 내려놓고 더 가벼운 삶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친구와의 갈등을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지만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가족보다 더 깊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험담을 했다거나 혹은 돈 문제로 다툰 일이 떠오르시나요? 이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했던 친구가 어려운 시절 도움을 요청했는데 막상 그 친구가 형편이 나아진 뒤엔 당신을 외면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모른 척해? 라는 서운함이 쌓이면 그 친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겁니다. 결국 그 관계는 끝나버리고 당신 마음속엔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미움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은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를 미워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더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용서한다는 건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갈등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친구는 떠났을지라도 그 친구를 용서하고 미련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란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내려놓고 당신의 노후를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가장 친했던 친구 영희와 10년째 말을 섞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60대 초반 여행을 가기로 한 날 영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서 김 씨는 큰 실망을 했죠. 내가 얼마나 기다린 여행인데. 영희는 바쁜 사정을 설명했지만 김 씨는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김 씨는 여전히 영희를 떠올리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 씨, 소중한 친구 하나쯤은 인생에 있어야 하지 않아?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습니다. 김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영희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결국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곧 서로 웃으며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영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그때 너무 화를 내서 서운했어. 하지만 연락이 와서 정말 반가워. 그 후 둘은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친구 한 명은 노년의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삶은 짧고 갈등을 붙들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과 친구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회 속에서 받은 상처가 유난히 뼈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불공정한 대우, 혹은 부당한 처우로 인해 억울했던 기억들.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그 상처들은 여전히 내 자존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헌신하며 일했지만 마지막 순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쫓다니? 라는 분노와 실망이 당신을 괴롭히겠죠. 또 젊은 시절 노력했지만 늘 승진해서 밀렸던 경험, 잘못된 평가를 받아 억울하게 일을 떠맡았던 기억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억울함은 지나간 상처가 아닌 현재의 짐이 됩니다. 사회에서 받았던 불공평함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동안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잊었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억울함을 내려놓아야 당신의 노후가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놓아주고 당신의 삶을 채울 새로운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65세 넘어서도 마음속에 미움을 꽁꽁 싸매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 그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감정을 붙들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고 밤에 누워 그때 그 말을 떠올리며 혼자 분노하고 있죠.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내가 가볍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죠. 아직은 용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미움을 언제까지 안고 살 겁니까? 70, 80까지? 결국 내 남은 삶이 그 감정에 갇혀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용서하지 않는 건 상대에게 평생 공짜로 내 마음의 방을 세주는 꼴입니다. 그 방을 치우고 내 마음을 편하게 쓸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용서는 집안의 낡은 가구를 치우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는 일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움의 돌덩이를 내려놓고 가볍게 남은 길을 걸어가세요. 65세 이후의 삶은 당신의 평화를 위해 써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무엇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그 미움을 내려놓고 나만의 평화로운 세상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늘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땐 할 거리라는 후회가 가장 늦은 후회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죠. 사람은 보통 몸이 아파지고 힘이 떨어질 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왜 더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미뤘을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걷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이 가슴속에 쌓여 후회로 남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게 될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7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곧 보지 못할 때가 오니 좋은 건 많이 보세요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세상이 깜깜하죠? 그런데 언젠가 이 깜깜함이 영원히 지속될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눈은 점점 약해지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젊었을 땐 너무나 당연했던 풍경과 사람들의 얼굴, 반짝이는 빛, 아름다운 꽃들도 더는 보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나요? 혹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언젠가 더 이상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내년에 여행 가야지, 언젠가 이 동네를 벗어나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며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곳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땐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저 바다, 저 산, 저 하늘을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세상은 아름다운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늦기 전에 마음껏 보고 느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생 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꽃, 저 멀리 펼쳐진 하늘의 색깔, 그 모든 순간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담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보세요. 두 번째는 곧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오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아껴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조차 당연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결혼 생활은 늘 잔소리와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며 사소한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빈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땐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에게 미소 한 번 더 지어줄걸. 사랑하는 사람은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부부든 자식이든 친구든 우리는 모두 언젠가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땐 내가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사랑은 큰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미소, 고마워, 사랑해라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걸 미루고 다음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마음을 전하세요. 작은 포옹,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세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오면 가장 후회하는 건 결국 왜 그땐 더 아껴주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일 겁니다. 오늘이 당신이 사랑을 보여줄 가장 좋은 날입니다.
세 번째는 곧 말하지 못할 때가 오니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언젠가 당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 말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힘을 잃고 때로는 병이나 사고로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조차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대신 잔소리만 늘어놓았고 남편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에 걸려 목소리를 잃게 되었을 때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왜 그땐 좀 더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이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며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곤 하죠. 하지만 그 말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미안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말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말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닿을 때 그 말들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겁니다. 오늘 바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 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겁니다. 네 번째는 곧 걷지 못할 때가 오니 많이 걸으세요입니다. 여러분,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다리는 약해지고 언젠가 더는 걷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걸어야지, 운동해야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항상 내일부터 하자라며 미뤘습니다. 그러다 70대 중반 갑작스러운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혼자 걷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왜 그땐 더 많이 걷지 않았을까? 저 길을 걸으며 풍경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유를 느끼고 세상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길, 공원, 골목 그 모든 곳이 당신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걸어보세요. 바람을 느끼고 길가의 작은 꽃을 살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발로 느껴보세요. 걷지 못하게 된 후에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걷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허락한 가장 단순하고도 소중한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곧 생각하지 못할 때가 오니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계획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각은 흐려지고 더는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치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겪는 현실입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기억을 잃어버리죠. 내가 오늘 뭘 먹었더라?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런 작은 실수가 반복되다가 점점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의 얼굴도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빴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깊게 생각해 봐야지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치매가 찾아오면서 그녀는 점점 단순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손주가 다가와 할머니, 우리 여행 갔던 거 기억나? 라고 물어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네.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곱씹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상상하며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겠지라며 이 소중한 시간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지금 바로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좋은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질문에 답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곧 경험하지 못할 때가 오니 하고 싶은 것 많이 하고 사세요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고 싶었던 일을 끝내 해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나이는 어느덧 65세, 70세를 넘어가지만 나중에 할게라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들이 여전히 리스트에 남아있진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젠가 더는 그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일과 가정 그리고 나중으로 미뤄진 계획들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건강 문제로 인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땐 더 많이 도전하지 않았을까?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여행, 새로운 취미, 배우고 싶었던 기술, 맛보고 싶었던 음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경험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경험하세요. 인생은 미뤄두기엔 너무 짧은 선물입니다. 일곱 번째는 곧 듣지 못할 때가 오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가족의 목소리, 새들의 지저귐, 친구의 웃음소리, 바람소리. 이 모든 소리가 언젠가 더는 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청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뭐라고? 를 반복하며 점점 대화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후회했던 건 젊은 시절 들었던 이야기들 중 정말 소중한 말은 흘려보내고 들을 필요 없는 말만 귀에 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더 좋은 얘기를 들을 걸 험담과 불평만 듣고 살았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험담과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친구가 누구를 비난할 때, 뉴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해,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입니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 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이야기를 선택해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좋은 소리가 있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친구의 위로, 음악의 아름다움. 이 소리들은 당신이 선택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청력이 약해지고 보청기에 의존해도 대화를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죠.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때 귀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험담과 불평은 이제 그만 들으세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들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언젠가 들을 수 없는 날이 오더라도 그 좋은 이야기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 평생 머무를 겁니다. 지금 듣고 느끼고 마음을 채우는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나요? 그 나중이란 게 우리 삶에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발로 걷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언젠가는 모두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때 더 많이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거리라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짜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데도 하지 못했던 것들로 가득 찬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곧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당신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발을 움직이고 입을 열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오늘 미루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하세요. 인생은 미루기엔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노년에 함께 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이 더 속 편하고 자유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맘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는 잔소리가 따라붙고 나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의 간섭으로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함께 사는 데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혼자 살아야 하는 9가지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라고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치 없는 간섭, 자유를 나의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시나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면요? 자유로운 일상이 매일이 막장 드라마처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식사를 하고 싶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침부터 그걸 먹어? 속 버려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 입으로 먹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죠? 하지만 간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그거 말고 내 드라마 좀 봐 라며 리모컨 전쟁이 시작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난 어디서 쉬어? 라며 참견이 들어오죠. 한 할머니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독립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니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밤새 보든 말든 먹고 싶은 걸 먹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간섭 속에서 살다 보니 혼자만의 자유를 찾았을 때야. 비로소 이게 진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바로 나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기 쉽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간섭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왜 같이 살기로 했지? 라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요? 간섭 없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옷차림을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 리듬대로 움직일 수 있죠. 노년엔 자유가 곧 행복입니다. 혼자 사는 선택은 그런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한다입니다. 노년에 함께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돈 문제로 꼬이고 뒤틀리기 쉽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아빠, 우리랑 같이 살면 편하시잖아요. 용돈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길래 그 말을 믿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은 아빠,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아빠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나중엔 그 돈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랍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왜 저 형네랑만 같이 살면서 돈을 줬어요? 우리한텐 왜 안 해줘요? 하며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평화도 내 돈도 다 날아갔네.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노년에 함께 살면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진정한 평화 아닐까요? 돈 문제로 막장 드라마 같은 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혼자 사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재산과 내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사람 때문 생길 수 있는 작은 갈등도 없다입니다. 노년의 자식들과 함께 살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바로 며느리나 사위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 시작되면 당신의 집은 평화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외로운 노후를 피하려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친절하게 어머니, 제가 다 잘 챙길게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물건을 아무데나 두세요? 아침에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나중엔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거 아시죠? 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집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들까지 난처해지고 엄마, 그냥 며느리랑 잘 좀 지내봐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할머니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손님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부 갈등은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쉽게 커질 수 있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평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너무 적적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혼자 산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안 된다는 간섭 속에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밤새도록 보든 느긋하게 아침을 먹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만의 평화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함께 살며 피곤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선택 아닐까요? 혼자라는 공간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모시는 요상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자식과 함께 살면 이젠 자식이 나를 좀 챙기겠지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돕기 위해 내가 모시는 삶이 시작되곤 하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의 제안으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살면 편할 거예요. 따로 사느라 힘드셨죠? 라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며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어머니, 요즘 애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들 하원 시간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라며 부탁을 늘려갔고 아들은 엄마, 저희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 집안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던 할머니는 밤마다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애들까지 키우고 늙어서 또 손주를 키울 줄은 몰랐어.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반복될수록 자식들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감사는커녕 요구만 늘어나죠.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해 이삿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자식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어. 혼자 살면요?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는 멀리서 더 평화롭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이유는 내 삶을 스스로 가꿀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 그 외로움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덜고자 딸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딸은 처음엔 잘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퇴근 후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빠 피곤하니까 얘긴 내일 해요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사위 역시 장인어른 편히 계세요라는 말은 했지만 정작 얼굴을 마주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딸이 집에 있는 날에도 방에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을 느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땐 정말 외로웠지만 이렇게 가족들 틈에서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울 줄은 몰랐어. 혼자 살면 그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 고립감이 더욱 크고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노년엔 관계보다도 나를 위한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살며 외로움을 느끼느니 혼자 살며 자유롭게 내 삶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을 피하는 길은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애초부터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노년의 가족과 함께 살면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갈등이 더 쉽게 생기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부딪힐수록 작은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죠. 한 할머니는 딸네 집에 들어가 살며 갈등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지만 명절 준비로 일이 많아지자 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바빠서 명절 음식은 좀 혼자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금씩 더 바빠지자 집안일까지 할머니 몫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청소 좀 해주시죠? 엄마, 반찬 좀 해놓으시면 저녁 때 같이 먹죠? 라는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딸을 도와주고 싶어서 했지만 갈수록 딸의 태도는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딸에게 부탁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 잠깐 휴식이라도 가져라. 그런데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간섭하세요. 요즘 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후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살며 생긴 갈등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화해의 기회는 사라지고 마음속엔 섭섭함과 미움이 쌓이기만 하죠. 혼자 살았다면 이런 갈등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엔 관계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건 그 평화를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집이라는 나만의 성을 쌓을 수 있다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과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집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야 하죠. 그런데 노년에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이 집이라는 성이 더 이상 나만의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침범당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떠드는 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소음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난감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손주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쉴 틈 없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죠. 더 큰 문제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애들이 크는 동안은 좀 참아주세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불만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자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방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조용한 순간은 꿈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는 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못 쉬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젠 내 공간을 되찾고 싶다. 혼자 살면 집이 진짜 나만의 성이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조용히 쉴 수 있고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죠. 노년엔 내 공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이 침범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로운 삶 아닐까요? 9번째 이유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누군가와 함께 살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내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녀는 딸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종종 엄마,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 말투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라며 조언을 했고 할머니는 딸의 말에 매번 알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하루, 일주일, 몇 달간 반복되자 할머니는 점점 내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딸의 지적에 마음속 분노가 쌓였지만 막상 터뜨리면 엄마가 왜 이래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아. 내 감정을 숨기다 보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할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내 감정이 묻히고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진 사람이 될 위험이 큽니다. 노년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감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이제 깨달으셨나요? 함께 살면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심지어 먹고 싶은 것까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왜 갑자기 나가? 라는 물음에 대답할 필요도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들만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됩니다. 거실에 꽃을 장식하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든 내 선택 하나로 완성되는 집. 이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노년의 최고의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 중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리를 차지하며 집안의 에너지를 망치고 있는 짐 같은 물건들일까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깃든 물건이야. 이런 이유로 쌓아두다 보면 어느새 집은 창고가 되고 삶은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엔 삶이 더 단순하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공간은 답답하고 마음은 무겁고 불편함만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나쁜 기운을 몰고 오고 긍정적인 기운까지 막아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후에 꼭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물건들이 당신의 삶을 더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바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쓰지도 입지도 않는 옷들입니다.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몇 벌이나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옷장에 옷이 꽉 차 있는데 정작 입는 건 몇 벌 되지 않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옷들은 도대체 왜 옷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이건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옛날에 이거 참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지만 현실은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특히 사이즈가 안 맞거나 유행이 지난 옷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스타일과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옷들을 계속 옷장에 쌓아두는 건 옷장이 아니라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30년 전 입었던 정장과 20년 된 코트, 그리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세일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젠가 입겠지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결과 옷장 안은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가 되었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옷장이 아니라 내 삶이 옷들에 눌리고 있었어. 쓰지도 않는 옷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옷장을 열 때마다 답답함과 무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옷장은 가볍고 깔끔할수록 당신의 하루도 가볍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 보세요. 공간이 비워지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은 고장난 전자제품들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고장난 TV, 오래된 리모컨, 작동하지 않는 믹서기가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고쳐서 써야지. 그런데 그 고장난 물건들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지 않나요? 결국 고치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당신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장난 라디오와 선풍기를 10년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이 이렇게 말했죠. 아빠, 이 물건들 때문에 집이 더러워 보이고 정리가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건 언젠가 고쳐서 쓸 거야 라며 그 물건들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 고장난 물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였고 할아버지의 집은 점점 답답한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사실 고장난 물건들은 우리 삶의 정체된 부분을 상징합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저 짐처럼 쌓아두는 거죠. 지금 당장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집은 더 깔끔해지고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활기를 되찾은 공간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기념품이라는 이름의 먼지 쌓인 장식품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면 여행 다녀오며 사온 기념품, 선물 받은 각종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나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 진짜 필요해서 집에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건가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여행을 다니며 사온 기념품들을 소중히 모아왔습니다. 작은 도자기, 나무로 만든 동물 모형,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까지 방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념품들이 단순히 먼지 쌓이는 짐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청소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치우느라 하루가 다가.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또 아깝고. 사실 이런 기념품들은 처음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왜 내가 이걸 샀을까? 라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게다가 기념품이 많아지면 집은 어느새 박물관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닌 애매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기념품은 추억으로만 남겨두세요. 실제로 쓸모없고 보기만 해도 답답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기억은 마음속에 저장하면 됩니다. 집은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입니다. 기념품이라는 이름의 먼지 쌓인 장식품들을 치우는 순간 당신의 공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 물건은 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입니다. 욕실 선반을 열어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샴푸,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 다 쓴 줄도 모른 채 쌓여있는 립스틱 혹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이런 물건들을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계신 거죠?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착각 때문인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놓은 영양제가 가득했지만 정작 다 먹지도 못한 채 몇 년째 선반에 쌓여 있었죠. 그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약들을 버리려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깝잖아. 이거 비싸게 샀는데. 아니, 유통기한 지난 약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약을 먹고 몸이 상할 게 더 걱정 아닐까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립스틱, 굳어버린 크림, 기한이 지나 색이 변한 선크림. 이런 것들은 피부에 해로울 뿐 아니라 보기에도 지저분합니다. 사실 이런 물건들이 욕실이나 화장대에 쌓여 있으면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욕실과 화장대가 더 깔끔해지고 당신의 삶도 더 단순해질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놓아주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되찾으세요. 삶은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5번째 물건은 오래된 책과 잡지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한번 보세요. 혹시 겉은 먼지로 가득하고 속은 펼쳐보지도 않은 채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저기 쌓인 오래된 잡지들. 솔직히 말해 그 책과 잡지들 다시 읽어볼 계획이 있긴 한가요? 아니면 언젠가 읽을지도 몰라라는 희망 속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30년간 모아둔 책과 잡지들로 벽 한 면이 꽉 차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중 90%는 이미 필요 없어진 내용이거나 읽을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지식의 창고잖아. 버리면 왠지 내 머리도 비워질 것 같아.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그 책들 중 하나도 다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책들은 그의 집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먼지의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책이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오래되고 다시 읽지 않을 책은 그냥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잡지요? 이미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잡지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버리기 귀찮아서입니다. 지금 당장 책장을 정리해 보세요. 읽고 싶지 않은 책과 잡지는 과감히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비워진 책장을 보면 당신의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책과 잡지는 지식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울 때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물건은 쓸모없는 주방용품입니다. 여러분, 주방 서랍을 열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통, 안 쓰는 도구, 오래된 그릇.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이 여전히 주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나지 않나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구입한 주방용품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죠. 믹싱볼, 작은 찜기, 요리책자와 온갖 특이한 주방 도구들, 주방 서랍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거 샀을 땐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한번 써보니 너무 불편해서 안 쓰게 됐어. 그 물건들이 주방에 쌓이자 정작 매일 쓰는 물건들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 주방을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늘리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언젠가라는 생각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 물건들이 주방의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주방용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만 남겨놓으면 주방은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주방은 요리를 위한 공간이지 불필요한 물건들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공간만큼 당신의 삶도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7번째 물건은 묵혀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집안 여기저기에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선물들이 쌓여 있진 않나요? 지난 생일에 받았던 이상한 모양의 액자, 한 번도 쓰지 않은 커피 머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테리어 소품까지 아니 솔직히 말해요. 이걸 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한 적 있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기 아깝다는 이유로 전부 집에 쌓아뒀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예쁜 꽃병, 하지만 정작 꽃을 꽂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사위가 준 운동기구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니까 버리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선물들로 꽉 찬 집은 그녀를 점점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집안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의 공간과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보지만 결국 그 물건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선물이 주는 기쁨은 순간일 뿐 쓸모가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남아있는 선물들로 인해 당신의 삶이 어지러워진다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닌 짐입니다. 소중한 공간을 되찾으세요. 8번째 물건은 추억이랍시고 쌓아둔 종이와 서류 더미입니다. 한번 서랍 속을 열어보세요. 거기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서류들, 낡은 편지, 수십 년 전 받은 카드가 쌓여 있진 않나요? 이건 추억이니까? 라는 이유로 쌓아둔 종이 더미들. 솔직히 이제는 그 종이들이 당신에게 어떤 추억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지 않나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받은 모든 편지와 카드를 차곡차곡 모아 서랍에 쌓아뒀습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서랍이 꽉 차 더 이상 새로운 걸 넣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려는데 몇 장을 보다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옛날에 아내가 준 카드였지. 하지만 나중에 보자라며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서랍은 여전히 지저분했고 집안 곳곳은 종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종이 더미는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간직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조차 흐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은 짐이 되어 당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소중한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몇 장의 사진이나 카드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세요. 집안 공간이 깨끗해지면 당신의 삶도 추억과 현재의 균형을 되찾을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입니다. 9번째 물건은 한 번도 쓰지 않은 홈쇼핑 충동구매품입니다. 여러분, 서랍을 열어보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홈쇼핑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쿠션 좋다는 의자, 허리 교정 밴드, 물만 부으면 요리가 끝난다는 주방 도구.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왜 샀는지 기억은 나세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홈쇼핑을 즐겨보다가 이건 정말 필요하겠다 는 생각에 이것저것 주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쌓인 물건들을 다시 보니 허리 교정 밴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접이식 스탠드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왜 샀을까?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한두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홈쇼핑 충동구매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안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불편한 거울이 되기도 하죠.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 물건들로 꽉 찬 서랍을 비우면 당신의 공간과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고 필요 없는 소비를 멈추세요. 당신의 집과 삶이 훨씬 깔끔해질 겁니다. 10번째 물건은 오래된 전자기기와 충전기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고장난 스마트폰, 옛날 디지털 카메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충전기들이 숨어 있지 않나요?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전자기기들.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거 다 쓸 일 없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구매했지만 고장이 나거나 구형이 된 제품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뒀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랍에는 충전기도 수십 개나 있었죠. 문제는 이 많은 충전기 중에 어느 것이 어느 기기의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놔뒀는데 결국 한 번도 쓰지 않았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쓸모없는 공간 낭비일 뿐 아니라 집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찾으려 해도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필요할 때도 정작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고장난 전자기기를 방치하면 내부 배터리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래된 전자기기와 충전기를 정리하세요. 쓸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세요. 비워진 공간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삶에 쓸모없는 전자기기를 남겨두는 대신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채우세요. 여러분,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고장난 전자기기, 쓰지 않는 옷, 쓸모없는 주방용품, 먼지만 쌓인 기념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숨겨진 스트레스 덩어리인 걸 아시나요? 물건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혹시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지금 없어진다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겠어요? 아니죠. 정리하세요. 집안에 쌓인 물건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마음도 더 깨끗해지고 매일의 일상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버리는 물건 하나가 내일 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인생도 집안도 비울수록 여유가 생기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결심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버려야 할 물건은 무엇일까? 당신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 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